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듯 울던 유진은 상주 인사를 마친 후 조용히 빈소 뒤편 의자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도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유진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순간 곧바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부터 돈 계산부터 해봐야지. 안 그래요, 며느리?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시어머니 박옥자였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만은 매서웠다. 그녀는 상복을 입은 채 봉투 하나를 유진에게 내밀었다. 이건 오늘 들어온 부조금 정산이에요. 남은 돈 누구 손에 있을지 나는 지켜볼 겁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도연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돈은 살아있는 사람 몫이니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봉투를 받았다. 두 손이 달달 떨렸다. 남편이 떠난 바로 그날, 시어머니가 말한 첫 마디는 얼마 남겼냐였다. 그날 밤 유진은 도연이 생전에 남긴 통장과 보험증권, 유언장을 꺼냈다. 거기엔 분명히 배우자 전액 상속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몰래 손을 뻗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했다. 그녀는 결혼 35년 동안 시어머니의 욕심과 간섭 속에서 살아왔다. 고작해야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 명절마다 아들 부부의 통장을 뒤지던 사람. 도연조차 어머니 앞에선 찍소리 못 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다.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웠고 동시에 긴장됐다. 박옥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설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유진은 조문객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마자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경악했다. 아이쿠, 집 구조는 그대로네. 이 소파가 무릎에 딱 좋아. 시어머니였다. 어머니, 왜 여기에?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예요. 도현이 없는 집, 며느리 혼자 두긴 너무 걱정되잖아. 그죠? 유진은 얼어붙은 채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유진은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된 첫날부터 피로감을 느꼈다. 이른 새벽부터 부엌을 뒤적이며 음식 재료에 딴지를 걸고 심지어 도연이 쓰던 서랍장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 이게 다 뭐야? 옛날에 도연이 이 서랍에 내 손편지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죄다 잡동사니네. 유진은 말없이 물컵을 들고 나왔다. 그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밤마다 고요한 집에 울리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마치 침입자의 신호처럼 들렸다. 며칠 뒤 유진은 도연의 작업실에서 책장을 정리하다가 바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낡은 철제 금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도현은 생전에 그 금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비밀번호는 생일, 결혼기념일,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시도해봤다. 결국 며칠간 고민 끝에 도연의 첫 차 번호를 입력하자 딸깍하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함께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봉투 안엔 현금과 통장 2개, 그리고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비상금 통장, 다른 하나는 상속용 신탁 계약서였다. 노트엔 또박또박한 도연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먼저 가면 이건 유진에게 남긴다. 어머니에겐 비밀이다. 유진, 고생 많았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몫으로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건 지켜야 해. 유진은 노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시어머니의 탐욕을 염두에 두고 그녀를 지켜주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진이 통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문틈 사이로 엿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밥상에 앉자마자 말했다. 도연이 비상금도 있었더라? 내가 봤어. 그런 건 며느리 혼자 갖는 거 아니지 않나?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밥을 뜨며 말했다. 그건 남편이 제 이름으로 남긴 유언입니다. 어머니가 손대실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옥자의 눈이 번뜩였다. 누가 정했어? 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뭘 넘겨.
그 돈 절반은 내 몫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이니까. 어머니, 도현 씨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건 제 삶을 위한 돈이에요. 시어머니는 씹던 음식을 탁 뺐더니 손에 쥔 수저를 탁 놓았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부터 박옥자는 유진이 외출하면 몰래 서류장을 뒤지고 금고 자물쇠를 조작하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진은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낯익은 이름 박옥자. 법률 대리인 통해 민사소송 제기. 내용은 간단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그녀는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유진은 소송장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손주도 없는 며느리를 상대로 유산을 탐내며 민사소송을 건 것이다. 법률 대리인은 그 유명한 강남 로펌 소속이었다. 박옥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유진은 법정에 섰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억울한 얼굴로 진술했다. 제 아들은요,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저보고 나중에 이 집도 돈도 다 넘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제 아들 죽자마자 그 돈 들고 튀려고 합니다. 유진은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진술했다. 남편은 생전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다. 절대 어머니에게 알리지 마라. 전 유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금고에 있던 노트와 도연의 친필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진에게 소리쳤다. 내가 법까지 들먹이냐? 너 내가 언제부터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 줄 알아? 내 눈에 띄지 마라. 이 집도 다 내 아들 피로 산 거야. 그녀는 유진의 물건을 하나씩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사진, 책, 옷, 그리고 도현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유진은 묵묵히 바라보다가 단호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도현 씨도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밀쳐내며 외쳤다. 내 아들이 널 왜 사랑했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유진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그 사랑조차도 믿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날 밤 유진은 박스에 담긴 자신의 물건들을 들고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도연의 사진을 벽에 걸며 말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 싸움 이제는 멈추지 않을게요. 당신이 지켜준 그 마음 내가 지켜야 하니까. 며칠 후 유진은 변호사를 만나 전면 대응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과거 노인수당 부정수급과 건강보험 비리 연루 혐의로 지역사회에서 고발되었던 기록을 수집했고 주변에서 그녀에게 금전적 피해를 본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에요. 탐욕과 조작, 그리고 명백한 압박입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상속 전쟁, 자식 잃고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유진은 세상의 조롱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도현과의 시간을 증명하고 싶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다. 며느리 유진이 법정에서 우세해지자 시어머니 박옥자는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기자를 몰래 불러 유진의 과거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과거에 혼인 이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중생활 했던 여자예요. 제 아들한텐 숨기고 결혼했죠.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숨겨진 과거, 상속녀의 두 얼굴. 시어머니의 증언에 유진 씨 과거 드러나 기사는 사실 확인 없이 퍼져나갔고 유진은 순식간에 이중생활녀가 되어버렸다. 사실 유진에게는 대학 시절 짧은 혼인 이력이 있었다. 서로 감정적으로 치닫다 한 달 만에 이혼했고 법적으로도 완전 정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었다. 꺼내기 어려웠던 과거이자 이미 마무리된 일이었기에.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거짓말로 몰아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유진은 충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도현과 나눴던 문자, 손편지,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영상 등을 SNS에 공개하며 말없이 반박했다. 진짜를 보여줘야죠.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도현의 아내였어요. 한편 유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어른의 민낯이다. 돈 앞에 가족도 없다더니 너무 안타깝다. 며느리만 사람 됐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이가 유진을 찾아왔다. 바로 도현의 이복형 도철이었다. 그 여자 우리 엄마는 나까지 버렸어요. 아버지랑 이혼하고 내가 남긴 유산도 엄마가 다 써버렸어. 도현이랑 나 형제 사이도 인정 안 했고. 유진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형이랑 나는 연락 안 했지만 형이 너 이야기 자주 했어. 너 덕분에 인생에서 따뜻함을 느꼈다고. 도철은 자신의 통장 내역과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받았던 기록을 증거로 내밀었다. 유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지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아니었다. 돈에 잠식당한 세대의 오래된 감정의 잔해와 싸우는 일이었다. 며칠 뒤 유진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긴 적 없습니다. 다만 설명할 기회를 빼앗겼을 뿐이죠. 저의 삶을 도현과 함께 살았고 그가 남긴 사랑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폭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유진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며칠 뒤 도현의 이복형 도철은 또다시 그녀를 찾았다.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그는 낡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형이 살아있을 때 남긴 영상이야. 당신에게 전하려다 결국 못 전했나봐. 유진은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 도현은 익숙한 미소로 말했다. 유진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건 혹시 모를 나를 위해 남기는 영상이야. 그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혹시 또 무슨 짓을 해도 넌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 넌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 유진의 손이 떨렸다. 영상은 이어졌다. 나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보다 너에게 받은 온기가 더 컸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유진은 도철과 함께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다. 바로 유산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이었다. 녹취 속 박옥자의 음성은 차가웠다. 내가 원하는 건 그년을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유산은 도연이 죽어도 나한테만 와야 해요. 걘 아무것도 없게 해야 해요. 그 음성은 날카롭고 냉정했다. 그녀의 진짜 민낯이었다. 이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유진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제 싸움은 역전되었다. 언론도 반응했다. 전 남편의 영상, 폭로된 시어머니의 이면, 도현씨, 유언 영상, 내 인생 가장 따뜻한 사람은 유진. 시민들은 분노했고 응원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눈물 난다. 도현씨도 유진씨도 다 안타까워. 박옥자는 궁지에 몰렸다. 기자들 앞에서도 더는 당당하지 못했고 그녀의 지지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조용히 도연의 납골당을 찾았다. 조심스레 꽃을 놓고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됐어. 나 울 만큼 울었고 싸울 만큼 싸웠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당신이 내 곁에 없는 세상은 여전히 허전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볼게. 당신이 남긴 따뜻함 잊지 않을게. 박옥자는 자신이 절대 진리 없다고 믿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기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그건 조작된 음성이에요. 며느리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나 그 말은 믿는 사람보다 비웃는 사람이 더 많았다. 도철은 공식적으로 형의 영상과 녹취의 원본을 제출했다. 디지털 감정 결과 모든 파일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그제야 박옥자의 변호인단도 하나둘 물러났다. 남은 건 고소와 민사소송 그리고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 그녀는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다. 난 아픈 사람이야. 정신적 충격이 크다니까. 그러나 병원 관계자가 몰래 언론에 전했다. 이번 사유는 단순 스트레스입니다. 치료보다는 도피에 가깝죠.
유진은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저 조용히 도연의 납골당을 찾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다.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아가는 중이야. 그녀는 그 글들을 엮어 자서전 출간을 준비했다. 제목은 나는 며느리가 아닌 사람입니다. 출간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다. 댓글엔 응원이 가득했다. 속 시원하다. 우리 엄마도 이런 고부관계 때문에 고생했어요. 유진님 응원해요. 살아내셔서 고맙습니다. 그 무렵 박옥자의 숨겨진 재산도 드러났다. 해외에 은닉해둔 부동산, 도연 이름으로 빼돌린 채권. 국세청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사회복지 수급권도 취소됐다. 박옥자는 급기야 변호사도 포기한 채 혼자 싸우겠다며 법정에 섰다. 그러나 법정에서마저 그녀는 오만했다.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가졌어요. 저 여자가 도연이 정신병 걸리게 만들었어요.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단호했다. 이 법정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모욕은 추가 처벌 사유가 됩니다. 유진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다만 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던 날 누군가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는 고부 갈등 상담사입니다. 그동안 인터뷰 요청을 못 드렸는데 혹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은 웃었다. 이젠 며느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진짜 되찾은 것 같아요. 제 삶. 법정의 선 박옥자의 모습은 예전과는 딴판이었다. 명품 옷도 화장도 사라지고 초라한 병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모습에 일도 흔들리지 않았다. 검사는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했다. 도현의 유서, 도현의 생전 병원 진단서, 문화센터와 카페 CCTV, 박옥자의 통화 녹취, 그리고 유진을 향한 욕설이 담긴 문자 캡처들. 유진은 그 모든 걸 법정에 제출하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단순한 시어머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이야기입니다. 박옥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피고인의 고성은 법정 모욕에 해당합니다. 경고합니다. 그제야 박옥자는 입을 닫았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도끼 가득했다.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박옥자 명예훼손, 모욕, 재산 편취 미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피해자 유진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지급 판결. 이 판결은 전국 뉴스로 퍼졌고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저런 시어머니 아직도 있냐? 며느리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네. 유진 씨 책 사야겠다. 꼭 읽고 싶다. 한편 유진은 판결 이후 첫 강연을 열었다. 주제는 나이 들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가 미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로 살기 위한 단절은 용기입니다. 강연장을 나서는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울먹였다. 저도 오늘 시어머니와 절연 선언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진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날 밤 유진은 도현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없이도 나 잘 살아냈어. 보고 있지? 촛불이 흔들렸고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박옥자는 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심장약, 당뇨약, 혈압약을 시간 맞춰 챙겨 먹으며 한때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던 그녀의 독한 입은 이제 거의 열리지 않았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며느리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채 그녀는 유진에게 몇 차례 편지를 썼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기적이었다. 후회한다. 기회가 된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하지만 유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옥자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왔구나.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준 상처는 평생 갈 거예요. 하지만 이건 도현을 위한 인사예요. 박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현이 살아있을 때 남긴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박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 들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제발 유진이한테 잘해주세요. 난 지금 너무 아프고 두렵지만 그 사람이 있어 견딜 수 있어요. 나 없어도 둘이서 잘 살아주면 좋겠어요. 엄마도 이젠 좀 따뜻해지길 바라요. 박옥자는 편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 모습에 유진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박옥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임종 순간 간호사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진은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도현 씨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마지막 장례 절차를 조용히 마쳤다. 장례를 마친 후 유진은 도현과 박옥자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안엔 박옥자가 생전에 몰래 모아놓은 적금 통장이 있었다. 받는 사람 칸엔 유진의 이름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유산이었다. 유진은 그 돈을 바로 기부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변화니까요. 이걸로 다른 누군가가 따뜻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녀는 다시 강연장으로 돌아왔다. 이날의 강연 주제는 노년에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청중들 속엔 중년, 시니어, 젊은 부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저는 며느리였고 아내였고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나와 제 이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큰 상처지만 또한 가장 깊은 회복이기도 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닦았다. 한 노부부는 강연 후 찾아와 말했다. 우리도 30년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듣고 나니 다시 시작해보고 싶단 생각이 드네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이에요. 강연을 마친 후 유진은 도연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없이도 살아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여전히 따뜻해요. 바람이 불었다. 꽃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봉분 위에 놓았다. 도현과 함께 찍었던 그 봄날의 벚꽃 아래 웃던 사진.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나의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